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비해서 목회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목회자 수급 문제는 한국교회의 제법 오랜 과제였습니다. 목회자 수급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CBS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의 3개 신학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신학교 통합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무처장이신 이성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네, CSI 브릿지 대표이신 길목교회 이길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길주입니다. 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자 수급이라는 어려운 주제 가지고 토론을 이제 해야 하는데요. 교단별로 이미 목회자 배출에 대해서 조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감리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죠. 저희 교단 공식 명칭이요. 네. 감리교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교단에 3개 신학대학 있습니다. 대학원을 포함해서요. 감리교신학대학교, 그다음에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네. 저희도 대학원이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3 대학원을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결국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지금 현재 한 450명 매년 배출이 돼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한 150명 정도로 줄이고 따로따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의 대학원에서 목회자 양성을 하자. 150명 정도로. 그러면 방안은 뭐냐면 3 대학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신학대학을 운영하든지 거기에 합의가 안 되면 교단에서 직영으로 신학대학원을 4번째 신학대학원을 다시 세우겠다. 네,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총대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결정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네요. 네. 아마 또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신 걸 텐데. 네, 이제 신학대학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교수들로서는 이제 충격이었죠. 네. 그래도 통과될 걸 예상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 평신도 대표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급 조정도 수급 조정이지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후반부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길주 목사님, 예장 통합총회에서도 이미 한 차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또 정원 감축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저희는 2017년부터 매년 4%씩 그 인원을 절감하기로 해서 3년 동안 그걸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또 이제 3개년을 정해서 인원 감축을 하자라고 하는 게 총회에 헌의가 됐고 이제 이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신학교 정원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라 이제 저희 교단 안에도 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7개 신학교를 통폐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2008년부터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통폐합 논의랑 신학교 정원 조정. 이거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신학교 정원 조정하는 문제랑 목회자 수급 문제는 또 다른 거 아닌가요? 그것을 아마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은 총대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이제 졸업하면 그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가지만요.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 뭐냐고 하면 조금 인생의 경험을 쌓은 평신도들 가운데요. 꼭 목사 안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관심 혹은 또 지적인 관심 그것 때문에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정할 때는
신학대학원 정원 가운데 정말 교단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마찬가지인데요. 교단의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오는 사람들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분리해서 네, 네. 신학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 네. 소위 이제 MDB라고 하는 목회 네, 역사 맞습니다. 과정. 네네네. 네. 그런데 꼭 목회자가 되지 않고 어떤 공부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대부분 신학교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마 그 목회자 그 정원, 목회자 수급에 관한 것과 또 신학교육은 대학 혹은 대학원으로서의 학문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유지하면서 또 목회자 정원을 잘 조절해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의는 신학교 논의도 있지만 목회자 수급이란 건 교회로 이제 임지를 가야 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연결이 되는 네.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또 어쨌든 신학교에 정원이 들어오는 인구에 따라서 또 목회자가 되는 건 맞으니까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통합교단에서 그 체감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저희 교단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 감신대 결정도 이런 전체적인 신학교의 분위기가 이제 시작된 아마 여기를 스타트로 해서 다른 신학교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우리 감신대 그와 같은 결정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 수급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들 체감을 하고 있고 아마 성도들이 더 많이 체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고 만약 교회가 20%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 교단에서는 2004년도에 보면 목회자 수는 그의 3배가 성장하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수급을 맞추려면 목회자 수 조정이 필요하죠. 목회자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논의가 지금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감리교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논의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목회자가 지나치게 많다. 소위 이제 공급 과잉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대학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혹은 교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전통적인 신학교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신학교육은 신학교에서 하고 목사 안수는 교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대학에서 100명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그 100명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교단 안에서 또 목회자 안수 과정이 따로 있고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고요. 또 저희는 또 목사 고시 혹은 수련목 고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숫자를 조정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수 조정은 신학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입학하는 거에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교단 스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은 올해 50명 안수를 주겠다. 그럼 저희가 100명을 뽑았는데 50명이 안수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신학대학원 정원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각 교단마다 목회자 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각 신학대학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자연스럽게 줄여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교단 말고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사 안수를 좀 이렇게 좀 남발한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군소교단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목회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작 전통적인 교단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도 오래전부터 지금 조절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뭐 수련 목회자 뭐 500명 지원했는데 최근에 뭐 300명 지원하고 뭐 300명 뽑았는데 지금 150명밖에 안 뽑고 이미 스스로 목회자 정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학부랑 신대원 과정이 좀 이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학부 가면서부터 나는 목회자다라는 하는 이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은 학부는 종합대학 성격으로 다른 진로를 결정을 하는데 신학대학원에 올 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상식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연령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생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 인원 목회자 수급만 조절을 해버리고 남겨진 이 잉여 교육자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사실 큰 또 다른 문제로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대원을 집중으로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받아서 배출을 했는데 네. 사역지가 없으면 네.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교단에서 책임져야 될 일인가? 아니면 신학교도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인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 운영진 이사님들이나 우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학대학원의 정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많이 양성된다. 그런 이제 나름 부정적인 이제 인식을 좀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목사 안수를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신학 과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평신도들 중에 꼭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하는 다짐이 없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나는 내 직업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싶다. 꼭 목사 안수까지는 나는 부담스럽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신학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만인 사제들인데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종들인데 그래서 꼭 안수를 받아야만 된다. 이런 의식을 조금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신학 교육을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또 양질의 사람들을 목회자로 교단에 공급해주는 그런 좀 차별적인 전략을 좀 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학교 교육 차원에서 그런 입장이죠. 과정을 좀 다분화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목회자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 목회자 수급 너무 문제다, 너무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적되어 온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감리교 쪽과는 다르게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 교육 과정이 활발하게 이미 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신학 과정이 학교 내에 생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는 교회 수에 비해서 목회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팩트 앞에서는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교단별로 이 목회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 목회자가 사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목사 아니고도 다른 곳에서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전문성을 신학교 오면서 포기하거나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신대원을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들어온 이후에 다른 일을 하기에는 사실상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 많아서 사실 이제 지금 무임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글에 보니까 뭐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목회자 90%가 택시기사 하고 있다 하더라. 이런 칼럼 내용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무임 목회자가 많이 양산이 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목회자 가정 그 수만도 엄청난데 가정 유지가 안 되고 또 그 가정으로 인해서 또 가정 내의 불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현실인지를 분명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 수가 많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뭐 그것 때문에 부흥하거나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어떻게 보면 정말 소수 정예의 목회자를 이제는 양성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진입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진로를 좀 해결해 줘야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요. 신학 교수로서.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뭐 했나.
어려운 자리에서. 네, 진짜 뭐 했나. 네. 오죽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음, 통합해라 아니면 신설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가. 음. 정말 아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회 임지가 별로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목회 안수를 계속 주는 이유는 그 교단의 어떤 세력, 네. 그다음에 교회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나 그런 것이 지원이나 이런 게 부족해도 일단 개척하고 사람을 이제 늘려야 하지 않나. 네. 그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놔두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 그 감리교회는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생교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죠. 저희는 이제 줄이기를 원하는데 신생교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양성해서 교회 수를 늘려가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뭐 10명의 안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2명만 성공적인 목회를 하더라도 두 교회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면 8명이 무임 목사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그런 유혹이죠. 사실 이것은 유혹인데 하여튼 한국 개신교 전체적으로 좀 신학적인 반성이 좀 철저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그런 어쨌든 지금 반성을 하셨지만 이전 시대의 패러다임으로서는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네네네. 근데 이제 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여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 것뿐이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만 하더라도 저희 교단에서도 1990년에 7개 신학교 인허가를 설립 허가를 했거든요. 그때가 한국교회 부흥기였습니다. 부동산 붐과 함께. 그래서 이때 사실 한국교회가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이제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는 선택을 한 건데 왜냐하면 그 당시 사고관에서는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게 복음 전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와 맞물렸냐면 그 2012년 통계 하나가 있는데요. 이 종교기관이 금융기관에 얼마나 대출했는가. 아하. 그런데 5조 원가량을 부동산 대출을 종교기관이 했고요. 그중에 90%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붐과 함께 교회 개척하면 다 되는 시대 이런 인식 우리 교단에서도 학교를 더 늘리고 그래서 더 많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건물교회 간에 갇힌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는 이번에 코로나도 경험을 했지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데 이런 전조는 사실 오래전부터 보여져 왔고 그래서 목회자가 이 사회 가운데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 있는데 대응을 못하니까 이제 지금 사실 목회자 이 신대원에 지원하는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대원이 줄어들고 교계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교회 수도 줄어들고 이와 같은 양상에서 이제 새로운 시점, 생각,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목회의 패러다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위기는 이제 기회다. 이제 그런 생각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댁만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뭐 130년이 넘는 역사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이 뭐 문을 닫을까 이런 이제 막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회 때마다 뭐 그냥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지원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패러다임 변화가 있지 않으면 뭐 신학교가 운영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도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중적인 고민을 갖고 계신다는 느끼는 게 이쪽에서 목회자 수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과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고민을 다 갖고 계신데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쨌든 신학교 지원자는 줄어들지만 지금까지 공급된 목회자는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교회도 그대로고 성도도 그대로라면 계속 은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수급이 공급과 수요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수와 교인 수에서 급격한 급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도는 목회자 문제가 불거진 거고 이제 지원자가 급감해서 신학교가 이제 자연스럽게 통폐합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시점에도 목회자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각 교단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신학교 통폐합 얘기가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교회 전반적인 감소가 같이 있는 거고 목회 패러다임까지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방안 중에 하나를 신학교 통폐합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그거는 거잖아요. 숫자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측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신학교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각 대학교 정원 채우는 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분명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단도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그냥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이슈로만 해버리면 사회 전체와 맞물려서 가는 문제로 해결점은 못 찾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대 인식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새로운 목회 인식도 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같이 좀 가져가야 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구수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목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과연 신학대학교 통폐합이 돼야 되는가? 해답인가?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급격하게 교세 감소를 보였던 미국 경우를 보면요. 뭐 신학교가 문을 닫았다든가 신학대학원이 혹은 통폐합이 됐던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이제 백인 중심의 그 신학교육의 지원자들이 줄어드니까 그때 이제 한국이나 또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신학생들을 많이 받아서 훈련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대학이라는 것, 대학원이라는 것이 이제 교육부 승인을 받는 독립적인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은 자결권이 있어요. 스스로 결정할 만한 법적 권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양질의 목회자를 공급하는 건 공급하는 거고요. 또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학문적인 기능과 또 사회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도 제3세계의 그 목회자들이나 제3세계의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좀 양질의 신학 교육을 해서 그것이 세계 선교에 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수를 양질의 목회자로 줄여가자는 거는 100% 이상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거 방법이 꼭 신학교 통폐합이다. 이건 좀 별개로 좀 그런 대학에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양성의 기능만 신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건강한 그 신학적인 비판의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인 기능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이 정신을 차리고 신학교육을 잘 하면서도 기존의 대학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선교적 역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신학대학 측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다. 근데 무조건 그냥 통폐합해라 이렇게 압력하는 거는 조금 좀, 아마 이제 그 교직원 문제도 사실은 쉽게 해결할 그렇죠. 수가 없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교직원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이제 통폐합은 선택이고 준비해서 알아서 해야 될 상황인가 보면 지금 이제 이번 입시 지원율도 발표가 됐는데 미달인 학교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조절해주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학교의 문제점을 사전에 좀 더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7개 신학교 구조조정위원회에서도 각 교단 통폐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성화로 갈 것인지 통폐합으로 갈 네, 것인지 좋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중요성이 다 있거든요. 네, 네. 특성화랑 통폐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각 신학교별로 이제 특징적인 점을 두어서 존립을 하면서 이제 뭐 신대원은 하나의 창구로 만들든지 각 지역별로 어떤 특징적인 사역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 아니면 뭐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흐름들을 반영하는 각 대학마다 특성화를 주면 이제 대학별로 존립의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좀 이와 같은 조치도 굉장히 염려되고 좀 문제가 좀 느껴지는 건 어느 교단 보니까 40대 이하 목회자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이제 70세 이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아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전체 교단 전체로 보면 2012년부터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독교 감소세가 굉장히 심한 건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교회로 더 이상 오려고 하지 않고 있고 목회자 수만 하더라도 젊은 목회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신대원 문제를 그냥 놔두기만 하면 사실 그 신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학교를 위한 결정에 앞장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가 더 시급하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놓고 보면 이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점 또 교단의 이 시급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조정을 해서 뭔가 긍정적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부정적인 면을 교단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이건 신학교 구조 조정이나 통폐합만으로는 안 되고 좀 더 큰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앞서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구조 조정이라던가 통폐합을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랄까 걱정이랄까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언급을 해주시고 그걸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대학은 학교 법인이 존재하거든요. 학교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학교를 설립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통폐합이라는 거는 법인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있다. 통합이라는 건 연세대학교 법인과 고려대학 법인이 하나가 돼서 이사님들이 하나 되는 거죠. 네. 하나가 돼서 재산을 하나로 하는 건데요. 그런 통합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재산 문제가 있죠. 교직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이제 많은 대학이 그랬지만 신학대학으로 존립을 하다가 그 목회자 양성이나 신학교육의 기능이 점점 약화될 때 저희도 받는 이제 압력 내지 유혹인데요. 일반화되는 거예요. 일반 대학과. 먼저는 정원이 뭐 500명이다. 그 500명을 신학으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유사 신학 갖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뭐 영문과 뭐 이렇게 여러 과들을 이제 대학들이 받아들여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독교 대학이라 그랬지만 점점 일반 대학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신학대학만 기독교인들이고 나머지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대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뭐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민해 볼 것은 그럴 경우에 그 학원에 그 대학에 엄청난 그 재산이 신학교육이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대학을 빼앗겼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네. 생각도 드는 거죠. 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뭐 그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번에 저희 교단에는 네. 그 임시조치법이라고 특단의 아주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급했냐면요. 네. 10월달 총회 있잖아요. 네. 그러면 2월 말까지 4개월을 줘요. 아하. 4개월 동안 결정해라. 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될 가능성이 3월부터 높기 때문에. 신설을 준비하고 2024년 3월에 개원하겠다. 1년 만에 이제 개원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년 만에 22년, 23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급한 거죠. 네. 목사님들 네.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신학교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당신들. 당신들은 뭐 대학 안에 있다고 소위 말해서 뭐 사학연금 받는다고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할 거냐. 그런 비판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우리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들은 학생들 영성 지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외부로 알려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닥친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가 안 닥쳤으면 대응을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임시조치법도 안 나왔을 거예요. 너무 위기 상황에 오니까 이제는 교회와 신학교가 마음을 합쳐서 뭐 통폐합이 필요하면 통폐합을 하고요. 정말요. 구조조정하면 조정하고요. 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건강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이 구조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뭐냐면 구조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들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사실 두 가지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논의가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게 조금 이제 포인트를 바꾸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목회자를 양산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그 목회자로만 보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지 사회가 우리의 복음 전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와 함께 좀 같이 나가서 대사회적인 활동을 했던 게 선교 초기에 그 엄청난 우리 부흥기를 가져왔을 때 빼고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나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런 시점에 목회자들 이 남는 문제를 그냥 통폐합 문제로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틀에서 끝내버리면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이건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목회자들의 패러다임을 건물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가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우리는 침투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바꿔서 나가는 구조로 좀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 선교사를 네, 저는 목회자 양성을 과정을 통해서 배출한다 이렇게 보면 네,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이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건 아니고 또 목사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목사 교수 아니라면 다른 일을 하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우리 부동산 붐과 함께 교회가 성장했을 그때에 성도들의 생각에서도 지워지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좀 벗어나게 돼서 이번에 어쨌든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목회자가 사회 속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네, 오늘 목회자 수급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하고 또 복잡한 문제에 이어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